요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난리가 난 이곳 그린란드.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거대한 얼음 왕국이 저 아래 작은 덴마크의 땅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도대체 이곳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이킹의 야망, 새 나라의 왕관을 쓴 여왕, 그리고 조약 한 줄이 만들어낸 그린란드의 운명. 지금 그 생생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계를 거꾸로 돌려 10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낯선 땅을 발견했는데 온통 얼음뿐이라면 이름을 뭐라고 짓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이슬란드라고 짓겠죠. 그런데 이 땅은 당당하게 그린란드, 즉 초록 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막힌 장명 센스의 주인공 바로 바이킹, 붉은 수염 에릭 더 레드입니다. 이 양반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붉은 수염만큼이나 성격이 아주 불같았습니다. 살인사건에 휘말려 고향 노르웨이에서도 쫓겨나고 도망친 아이슬란드에서도 또 사고를 쳐서 추방당한 그야말로 상습 추방러였죠. 갈 곳이 없어진 에릭은 생각했습니다. 서쪽 끝까지 가보자. 거기엔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할 사람이 없겠지.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그린란드였습니다. 하지만 에릭이 도착한 그린란드는 얼어붙은 황무지였고 사람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아무리 바이킹이라도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이웃이 필요했습니다. 에릭은 고향 노르웨이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를 기획합니다. 에릭은 일단 이 땅의 이름을 그린란드라고 붙였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황무지라는 사실은 쏙 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홍보합니다. 야, 내가 저 서쪽에 가봤는데 말이야. 여기보다 훨씬 살기 좋아. 거기는 온통 초록색이더라. 이름하여 그린란드야.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당시 추위에 떨던 북유럽 사람들에게 초록 땅이라는 단어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마케팅은 대성공을 거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서 에릭을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그린란드에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린란드 남서부 해안에는 사람이 살만한 땅이 있긴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이름만 그린이지 여기는 북극권입니다. 나무도 없고 철도 없고 빵을 만들 곡식도 자라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바닷길이 험해 배가 들어오는 것도 들쑥날쑥했습니다. 결국 1261년 그린란드 정착민들은 생존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 북해의 맹주였던 노르웨이 국왕에게 딜을 제안한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무역선을 보내주십시오. 그 대가로 우리가 세금을 내고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그린란드는 단순한 개척지가 아니라 공식적인 노르웨이 왕국의 영토로 편입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사니까 우리 땅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법적인 우리 땅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린란드가 노르웨이 땅이 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은 덴마크죠.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북유럽 역사를 통째로 뒤흔든 한 명의 천재 마르그레테 1세가 등장합니다. 14세기 후반 덴마크의 공주이자 노르웨이의 왕비였던 그녀는 왕이었던 남편과 그 뒤를 이은 왕이었던 아들을 모두 잃고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정치력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왕권을 동시에 장악해버리죠. 심지어 옆 나라 스웨덴 귀족들까지 꼬셔서 스웨덴의 독일 출신 왕을 몰아내고 세 나라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1397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하나의 여왕 아래 뭉친 칼마르 동맹입니다. 이 사건이 그린란드 소유권 문제에 치명타가 됩니다. 세 나라의 왕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노르웨이 땅이었던 그린란드는 이제 국가의 영토라기보다는 연합 왕을 위한 개인 재산처럼 취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연합 왕이 덴마크 출신이었던 건데요. 쉽게 말해 노르웨이가 결혼하면서 혼수로 가져온 땅 문서가 자연스럽게 가장 힘이 센 덴마크 왕실의 금고로 들어가 버린 셈이었죠. 한편 본토에서 왕들의 족보가 꼬이는 사이에
정작 그린란드 현장에서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빙하기가 닥치면서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초기 정착했던 노르웨이인들은 모두 유럽 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서류상으로만 덴마크 노르웨이 왕의 땅이지 실제로는 다시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된 셈이었죠. 그렇게 그린란드가 수백 년간 얼어붙은 채 방치되고 있던 1721년 먼지 쌓인 옛날 서류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나타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덴마크 노르웨이의 개신교 목사 한스 에게데였습니다. 그는 순수한 종교적 열정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종교개혁이 되었는데 옛날에 건너가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아직도 가톨릭을 믿고 있으면 큰일이다. 내가 가서 신문물 개신교를 전파해야지.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어땠을까요? 동포는커녕 집터만 덩그러니 남았고 그곳엔 원주민인 이누이트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니 원주민이라고? 아까 빙하기가 와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더니 이 사람들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누이트들은 에릭 더 레드의 부동산 사기 광고로 바이킹들이 그린란드에 정착하고 난 뒤인 13세기쯤 서쪽 캐나다 방면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바이킹과 이누이트가 이 거대한 얼음 땅에 같이 살았었던 건데요. 우린 유럽인이야 라며 끝까지 농사와 목축을 고집했던 노르웨이인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바다 표범을 사냥하고 유목 생활을 하며 추위에 완벽하게 적응했던 이누이트들은 살아남아 이 땅의 주인이 되었던 겁니다. 유럽인들은 서류를 남겼지만 이누이트들은 생존을 남긴 셈이죠. 어쨌든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 동포들은 없구나, 원주민들은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다시 집에 가야겠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스 에게데는 달랐습니다. 사람은 없지만 여기 원래 우리 왕의 땅이었잖아. 그럼 내가 다시 시작하지 뭐. 이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 그는 짐을 풀고 지금의 수도인 누크를 건설한 뒤 그 자리에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 국기를 다시 꽂아버립니다. 그 당시 한스 에게데는 깨닫지 못했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선교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법정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시료 지배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즉 역사적인 알박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는 1814년 19세기로 굴러갑니다. 유럽 전체가 나폴레옹 전쟁의 화마에 휩싸였을 때 덴마크는 줄을 잘못 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필이면 패배한 나폴레옹 편에 선 거죠. 반면 옆나라 앙숙 스웨덴은 승전국인 영국 편에 섰습니다. 아차, 같은 나라였던 덴마크랑 스웨덴이 왜 앙숙이 되었냐고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연합이었던 칼마르 동맹은 덴마크의 갑질에 질린 스웨덴이 격렬한 독립운동 끝에 연합을 탈퇴하면서 진작에 끝장났었거든요. 한 식구였던 덴마크와 스웨덴은 아주 안 좋게 헤어졌고 앙숙이 된 지 오래였어요. 왜 이혼할 때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하고 헤어지잖아요. 이 두 나라가 딱 그랬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나자 승전국 스웨덴은 패전국 덴마크의 멱살을 붙잡고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야, 패전국, 너네 노르웨이 내놔. 우리가 전쟁하느라 피해가 막심하니까 노르웨이로 보상받아야겠어. 거부할 힘이 없었던 덴마크. 결국 운명의 날인 1814년 1월 14일 독일의 항구도 시킬에서 굴욕적인 조약에 서명합니다. 400년 넘게 한몸이었던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 뜯겨나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덴마크 외교관들이 기가 막힌 밑장 빼기 기술을 시전합니다. 조약문의 문구를 아주 교묘하게 작성했거든요. 덴마크는 노르웨이 본토를 스웨덴에 양도한다. 단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는 제외한다. 당시 스웨덴은 노르웨이 본토라는 큰 고기를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옆에 딸려있는 얼음 덩어리 따위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저거 가져가서 뭐하게? 얼음 창고로 쓰게? 라며 대수롭지 않게 도장을 찍어준 거죠. 결국 노르웨이라는 몸통은 떠났는데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진보다리는
덴마크 손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스웨덴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정신을 차린 노르웨이가 다시 보니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아니 솔직히 그린란드 우리 바이킹 조상들이 개척한 거잖아. 덴마크가 말장난으로 가져간 거 아니야? 결국 1931년 참다 못한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동쪽의 빈 땅에 군인들을 보내 깃발을 꽂고 선언합니다. 여긴 사람도 안 사네. 주인 없는 땅이니까 이제부터 우리 땅, 이름하야 에릭 더 레드의 땅이다. 덴마크는 펄쩍 뛰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갑니다. 총칼 대신 법전으로 싸우는 마지막 승부였죠. 1933년 4월 5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부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승자는 덴마크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1814년 킬 조약 때 노르웨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수백 년간 덴마크가 꾸준히 행정력을 미치고 관리해 오지 않았느냐? 결국 총 한 번 쏘지 않고 오직 서류와 외교관의 말빨 그리고 꾸준한 관리 기록만으로 이 거대한 얼음 땅은 덴마크의 영토로 영원히 확정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원주민 바로 이누이트들입니다. 지금 그린란드에 사는 5만 6천 명의 인구 중 90%는 여전히 이누이트입니다. 덴마크인은 10% 정도에 불과하죠. 이누이트들은 덴마크인들과는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른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덴마크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꿈꿔왔죠. 이 흐름은 1960년대에 시작된 이누이트 민족 부흥 운동을 계기로 본격화됐고 그 결실이 바로 1979년 제정된 그린란드 자치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그린란드는 자체 의회를 세우며 덴마크와 분리된 행정을 시작했고 사실상 반독립 국가에 가까운 지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1985년에는 덴마크로부터 홀로 서기를 하겠다는 의미로 지금의 국기를 제정했죠. 그리고 2009년 그린란드 자치 확대법이 제정되면서 상황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별도의 민족으로 공식 인정했고 주민 투표를 통해 독립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명문화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외교와 국방, 경제 일부를 여전히 덴마크에 의존하고 있지만 넓은 자치권을 바탕으로 언젠가 다가올 완전한 독립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동글동글 세계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